2부 하스 키친 위 마법사 25장 식당에 찾아온 단골들. 하스 키친은 더 이상 아드리안 혼자만의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도시의 외로운 섬들을 이어주는 작은 다리 같은 공간이 되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낡은 문을 열고 들어왔고 따뜻한 음식 한 그릇에 마음을 나누고 돌아갔다. 그리고 그들 중 몇몇은 어느덧 하스 키친 위 풍경에 없어서는 안 될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골이라 불렸다. 첫 번째 단골은 카엘이었다. 그는 용기의 스튜가 탄생하던 날 처음으로 가게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공장 노동자였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가게에 들렀다. 하지만 더 이상 절망에 찌든 패배자의 얼굴을 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은 자의 묵묵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다. 늘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스튜 그릇을 비우고는 툭 하고 제 목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놓고 나갔다. 가끔은 아드리안에게 공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를 건네기도 했다. 기계가 말썽을 부렸는데 자신이 고쳤다는 이야기, 얄미운 감독관에게 처음으로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이었다. 거창한 성공담은 아니었지만 잿빛 세상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작은 투쟁의 기록이었다. 그는 용기의 스튜를 통해 얻은 용기를 그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골은 젊은 엄마 엘라라와 그녀의 어린 아들 노엘이었다. 햇살을 머금은 오믈렛을 먹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던 노엘은 이제 제법 다양한 표정을 지을 줄 알게 되었다. 아이는 아직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게 안을 두리번거렸다. 특히 창가에 놓인 가온의 작은 화분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아이는 올 때마다 자라나는 새싹을 가만히 들여다보았고 아주 가끔씩은 작은 손가락으로 잎사귀를 조심스럽게 쓸어보기도 했다. 엘라라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다. 그녀는 아드리안과 가온에게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감사를 눈빛으로 전했다. 그녀는 가끔 집에서 구운 작은 쿠키나 도시 외곽의 비밀 시장에서 구해온 작은 과일을 수줍게 내밀곤 했다. 그것은 하스 키친이 자신들에게 베풀어준 기적에 대한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보답이었다. 마지막 단골은 마커스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다. 그는 시청에서 일하는 하급 관리였다. 늘 달아빠진 서류 가방을 옆에 끼고 있었고 그의 잿빛 제복은 어깨 부분이 유독해져 있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 와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는 메뉴판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곤 했다. 마치 글씨 하나하나를 음미하며 마음에 새기는 듯했다. 그는 어떤 메뉴를 먹든 늘 조용했다. 눈물을 흘리지도 감탄사를 내뱉지도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맛을 느끼려는 듯 정성스럽게 음식을 비웠다. 그의 식사는 끝없는 서류 작업과 무의미한 보고로 이루어진 자신의 일과에 대한 작은 보상처럼 보였다. 그는 하스 키친에서 맛보는 진심 어린 음식을 통해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도 아직 인간적인 감각이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듯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가게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가온은 주방 안쪽의 작은 틈새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카엘 아저씨의 지친 어깨, 노엘의 호기심 어린 눈빛, 마커스 아저씨의 외로운 뒷모습. 그들은 더 이상 두려운 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스 키친이라는 이름 아래 모인 작은 가족과도 같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며 가온의 글씨는 더욱 깊고 따뜻해졌다. 그녀는 이제 카엘 아저씨를 위해 조금 더 진한 육수를 우려낸 스튜에 마음을 썼고 노엘을 위해 조금 더 폭신하고 부드러운 오믈렛에 마음을 담았다. 그리고 마커스 아저씨를 위해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싸움을 응원하는 든든한 빵에 마음을 적었다. 단골들은 하스 키친 위 기둥이었다. 그들의 꾸준한 발걸음은 글루미코에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아드리안과 가온이 버텨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 잿빛 도시의 낡은 식당은 그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의 작은 온기들이 모여 서로를 지탱해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었다. 26장 가온을 위한 방. 가온의 세상은 하스 키친 위 주방 안쪽 낡은 간이 침대와 작은 책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전부였다. 그곳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안전한 공간이었지만 온전한 그녀만의 공간은 아니었다. 늘 음식 냄새가 배어 있었고 아드리안이 드나드는 소리에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웠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창문이 없었다. 아드리안은 그런 가온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새싹이 자라나기 위해 햇볕과 바람이 필요하듯 한 아이의 마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온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가두었던 아이가 이제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아주 작은 창문이라도 절실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결심했다. 가온에게 진짜 방을 만들어주기로. 식당의 가장 안쪽에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낡은 창고가 있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이고 온갖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널려 있어 쥐들의 소굴이 된 지 오래였다. 아드리안은 그날부터 매일 밤 가게의 문을 닫고 나면 홀로 창고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는 가온에게는 비밀로 했다. 놀라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섣부른 기대를 주었다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컸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썩은 나무 판자들을 뜯어냈다. 전쟁터에서 막사를 짓던 경험을 살려 그는 튼튼한 나무로 벽과 바닥을 새로 만들었다. 며칠 동안 모은 돈을 털어 도시 외곽의 암시장에서 작은 유리창을 하나 구해왔다. 그는 밤새도록 그 유리창을 닫고 또 닦아 잿빛 도시의 희미한 빛이라도 온전히 방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그의 서툰 망치질 소리와 톱질 소리가 밤늦도록 식당에 울려 퍼졌다. 가온은 잠결에 그 소리를 들으며 아저씨에게 무슨 힘든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뒤척였다. 어느 날 저녁에는 단골인 카엘이 가게에 남아 아드리안을 도왔다. 공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의 손은 아드리안보다 훨씬 능숙했다. 두 남자는 말없이 땀 흘리며 함께 일했다. 카엘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묻지 않았고 아드리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에게 작은 위로를 안겨준 한 소녀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내어주고 있을 뿐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쥐들의 소굴이었던 낡은 창고는 마침내 사람이 머물 수 있는 작은 방의 모습을 갖추었다. 아드리아는 마지막으로 그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을 들여 사온 작지만 깨끗한 침대와 가온이 글씨를 쓰기에 딱 알맞은 높이의 튼튼한 책상을 방 안에 들여놓았다. 모든 준비가 끝난 날 밤, 아드리아는 조금 상기된 얼굴로 가온을 불렀다. 가온아, 잠시 와보렴.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가온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를 따라 나섰다. 아드리아는 굳게 닫혀있던 창고 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문을 활짝 열었다. 가온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어둡고 축축했던 창고는 온데간데없고 나무의 좋은 냄새와 깨끗한 천의 냄새가 나는 아늑한 작은 방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작은 창문으로는 밤의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깨끗한 침대, 반듯한 책상, 그리고 그녀의 책과 낡은 만년필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까지. 오늘부터 여기가 내 방이다. 아드리안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가온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발바닥에 닿는 단단하고 깨끗한 나무 바닥의 감촉이 꿈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작은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열었다. 잿빛 도시의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왔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문가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드리안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자식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아버지의 그것과 같은 뿌듯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가온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집에서 쫓겨난 이후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자신만의 공간. 아빠가 사라진 이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온전한 안도감. 그녀는 울면서 아드리안에게 달려가 그의 허리를 힘껏 껴안았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드리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커다랗고 거친 손으로 소녀의 작은 등을 물칼리고 다독여 주었다. 그날 밤 가온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방, 자신만의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잿빛 세상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세상을 마주볼 수 있는 자신만의 작은 창문을 가진 것이다. 잿빛 도시의 작은 식당 안에서 세상에 내몰렸던 한 아이는 마침내 뿌리 내릴 땅과 비바람을 피할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었다. 2부 하스키친의 마법사 27장 잊고 있던 웃음. 새로운 방은 가온의 세상을 바꾸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빛은 그녀의 마음속 그늘진 구석까지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주방의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낮 동안에는 자신의 방 창가에 앉아 글씨를 썼고 창밖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했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처럼 잿빛 도시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을 되찾는 아이, 노엘과의 관계였다. 노엘은 엄마 엘라라와 함께 가게에 오는 날이면 의뢰 가온의 방문 앞에서 서성였다. 아이는 말을 하는 대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가온이 글씨 쓰는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곤 했다. 가온 역시 아이의 존재가 싫지 않았다. 맑고 순수한 눈동자를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잠시 잊히는 듯했다. 어느 조용한 오후였다. 가게 안은 한산했고 아드리아는 잠시 시장에 간 참이었다. 엘라라는 다른 단골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노엘은 여느 때처럼 가온의 방 앞에서 놀고 있었다. 가온은 창가에 놓인 화분에 새싹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보살핌 속에서 새싹은 제법 잎사귀를 많이 태워 작은 생명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때 노엘이 아장아장 걸어와 가온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리고는 작은 손가락으로 화분을 가리키며 자신도 물을 주고 싶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가온은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간절한 눈빛에 그만 웃으며 작은 물뿌리개를 건네주었다. 노엘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물뿌리개를 받아들고는 잔뜩 진지한 얼굴로 새싹을 향해 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이의 힘 조절은 서툴렀다. 물줄기는 새싹을 비껴가 책상 위로 그리고 가온의 공책 위로 쏟아져 버렸다. 순식간에 공책 한 귀퉁이가 흠뻑 젖어 정성껏 써내려간 글씨들이 검은 눈물처럼 번져나갔다. 예전의 가온이었다면 겁에 질려 얼어붙었을 것이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망쳤다는 자책감과 실수를 저질렀다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가온은 달랐다. 그녀는 번져버린 글씨와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어쩔 줄 몰라 하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노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퐁 하고 솟아올랐다. 그것은 화나거나 속상한 감정이 아니었다. 아이의 시무룩한 표정이 너무나도 귀엽고 이 어설픈 상황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후흐흐. 가온의 입에서 아주 작은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하지만 한 번 터져 나온 감정은 멈출 줄을 몰랐다. 후핫, 아하하. 결국 가온은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사라진 이후, 집에서 쫓겨난 이후, 이 잿빛 도시에 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였다. 그녀는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다. 웃다 보니 눈물이 찔끔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가온의 웃음소리에 놀란 엘라라와 다른 손님들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웃고 있는 가온의 모습을 보고는 저마다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마침 시장에서 돌아온 아드리안 역시 문가에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 듣는 가온의 웃음소리가 이 잿빛 도시에서 들어본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잊고 있던 웃음은 가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마저 녹여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슬픔에만 공감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기쁨을 찾아내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줄 아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글루미코의 어둠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을
그녀만의 작은 태양이 피어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28장 도시의 작은 성지. 시간이 흐르면서 하스키친은 단순한 식당을 넘어선 공간이 되었다. 그곳은 잿빛 도시 사람들의 팍팍한 삶의 온기를 더하는 작은 공동체였고 지친 영혼들이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성소와도 같았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흐르는 특유의 분위기와 사람 사는 온기를 느끼기 위해 낡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녁 시간이 되면 가게 안은 늘 단골들의 나직한 대화 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는 익명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이웃이 되어 있었다. 공장 노동자 카엘은 이제 퇴근 후 이곳에 들러 맥주 한 잔을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는 아드리안에게 공장에서 새로 도입된 기계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에 대해 열변을 토하다가도 가온이 새로 쓴 메뉴판의 글씨를 보며 오늘 글씨는 유독 힘이 있군. 내일은 저 얄미운 감독관 놈에게 제대로 한마디 할 수 있겠어. 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엘라라의 아들 노엘은 이제 제법 또렷하게 말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아이의 첫 단어는 엄마도 아빠도 아닌 어느 날 가온이 메뉴판에 썼던 반짝이라는 단어였다. 아이는 창가에 놓인 화분의 잎사귀에 맺힌 물방울을 보며 반짝이라고 외쳤고 그 모습에 가게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 엘라라는 그런 아들을 보며 이 작은 식당이 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쳐주는 교실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을 만나게 해주는 놀이터라고 생각했다. 시청의 하급 관리 마커스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누구보다도 컸다. 그는 가게 구석에 앉아 마치 도시의 모든 소음을 차단한 채 자신만의 평화를 즐기는 수도승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가게를 나설 때면 아주 가끔씩 아무도 모르게 카운터 구석에 작은 쪽지 하나를 남기고 가곤 했다. 어느 날 밤 아드리아는 그가 남기고 간 쪽지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휘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글루미코의 감시가 심해지고 있어. 새로운 감독관이 배정되었는데 아주 독하고 집요한 자라고 하더군. 부디 조심하시오. 아드리아는 쪽지를 들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든든해졌다. 마커스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작은 성소를 지키기 위해 익명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온은 이 모든 풍경을 자신의 방 안에서 그리고 조금씩 용기를 내어 가게 안을 오가며 지켜보았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의 맑은 목소리, 서로를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들. 그것들이 모여 하스키친이라는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의 글씨가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기적은 이미 사람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었다. 그녀의 글씨는 그저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열쇠의 역할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 작은 성소가 내뿜는 빛이 밝아질수록 그 빛을 집어삼키려는 도시의 어둠 또한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마커스의 경고는 새로운 위협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하스키친 2부, 하스키친의 마법사. 29장, 소문은 바람을 타고. 잿빛 도시 애쉬버그에서 소문은 연기처럼 피어올라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대부분의 소문은 절망의 냄새를 풍겼다. 공장이 문을 닫는다더라, 배급량이 더 줄어들 거라더라, 전쟁터에서 끔찍한 소식이 들려온다더라 하는 식의 사람들의 마음에 잿빛 먼지를 한 겹 더 쌓는 이야기들이었다. 하지만 최근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한 줄기 소문은 결이 달랐다. 그것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하스키친이었다. 이야기는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조금씩 살이 붙고 모양을 갖추어갔다. 처음에는 그저 음식 맛이 제법 괜찮은 낡은 식당 정도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곧 신비로운 색채를 띠기 시작했다. 공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하스키친 위 스튜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 스튜를 먹고 나면 온몸에 힘이 솟아 평소라면 들지도 못할 무거운 기계 부품도 번쩍 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는 스튜를 먹고 난 다음 날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이 사라졌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 음식을 전사의 스튜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는 오믈렛에 대한 전설이 퍼져나갔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웃거나 울지 않던 감정이 메마른 아이가 그 집 오믈렛을 한 입 먹고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는 거의 신화처럼 여겨졌다. 엄마들은 하스키친에 가면 아이의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오믈렛에 태양의 조각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소문은 도시의 심장부, 시청의 복도까지 스며들었다. 무기력과 관료주의에 찌든 하급 관리들은 점심시간마다 수군거렸다. 외곽의 그 식당에 가면 아무리 딱딱한 빵이라도 씹고 나면 잊고 있던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른다더라. 아무리 맛없는 구이라도 먹고 나면 잿빛 서류 더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더라. 그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언젠가 한 번은 그 기적의 식당에 들러보리라 마음먹었다. 바람을 타고 퍼져나간 소문은 마침내 잿빛 도시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곳, 암시장 상인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아드리안에게 몰래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해주던 상인은 어느 날 밤 평소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운 태도로 그에게 경고했다. 주인장, 요즘 당신 가게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려. 좋은 소문만은 아니야. 글루미코 녀석들의 끈아풀들이 당신 가게에 대해 묻고 다니기 시작했어. 그놈들은 도시에서 자기들 허락 없이 행복이니 기적이니 하는 것들이 유통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놈들이 아니지. 몸 조심하쇼. 아드리안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하스키친 위 작은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다. 빛이 강해질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었다. 그는 가게의 보안을 더욱 강화했지만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가온 역시 달라진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았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 절박함이 묻어나는 얼굴, 그리고 무언가를 의심하고 분석하려는 듯한 차가운 시선까지.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 무거운 압박감으로 다가왔지만 이제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의 문이 열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유형의 손님이 들어왔다. 젊은 여인이었다. 잿빛 도시의 주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옷에서는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진짜 꽃의 향기가 났다. 그녀는 아마도 도시 중심부 부유한 자들이 모여 사는 구역에서 온 것이 분명했다. 여인은 가게 안을 잠시 둘러보다 벽에 걸린 메뉴판 앞에 섰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음식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운의 글씨 자체를 아주 오랫동안 깊은 눈으로 들여다보았다. 마치 잊혀진 고대 문자를 해독하려는 고고학자처럼. 한참 후에야 그녀는 자리에 앉아 그날의 메뉴였던 화해의 푸딩을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그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다시 한번 메뉴판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푸딩을 한 입 떠먹었다. 그녀의 반응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눈물을 흘리지도 감탄사를 내뱉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눈을 감고 아주 오랫동안 그 맛을 그리고 그 맛 속에 담긴 마음을 음미했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 깊은 슬픔과 함께 아주 작은 안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식사를 마친 여인은 조용히 계산대로 다가왔다. 그녀는 돈을 내밀며 나지막이 아드리안에게 말했다. 소문이 모두 사실이었군요. 그리고 그녀는 가게를 나가기 전 잠시 망설이다 주방 쪽 가온이 있을 법한 공간을 향해 아주 작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감사를 표하는 인사처럼 보였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이제는 잿빛 도시의 가장 높은 담장마저 넘어버린 것이다. 가온과 아드리안의 작은 식당은 더 이상 외곽의 비밀스러운 성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도시 전체의 주목을 받는 희망의 상징이자 동시에 위험한 이단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거대한 어둠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희미한 감시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게 될 터였다. 30장 어둠 속의 시선 글루미코. 애쉬버그의 심장부 가장 높고 창문 없는 건물 꼭대기에는 모든 것이 흰색인 방이 있었다. 바닥도 벽도 천장도 눈이 시리도록 하얀색이었다. 방 안의 가구라고는 거대한 흰색 책상과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그곳은 글루미코의 새로운 감독관 발레리우스의 집무실이었다. 발레리우스는 하얀색을 사랑했다. 흰색은 모든 감정과 변수를 제거한 순수한 통제와 효율의 색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책상 위 홀로그램 화면에 떠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구역별 뉴트리큐브 소비량, 노동자들의 생산성 변화 추이, 시민들의 감정 변화를 분석한 그래프. 그는 이 잿빛 도시를 살아있는 생물이 아닌 거대한 기계 장치로 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장치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자라고 생각했다. 최근 그의 완벽한 기계 장치에 아주 작은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외곽 7구역, 도시에서 가장 생산성이 낮고 불만이 높았던 그 지역에서 이상한 데이터 변화가 감지되었다.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소폭 상승했고 사소한 폭력 사건 발생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은 감정 분석 그래프의 희망과 위로라는 거의 사장되었던 데이터 값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꾸준히 측정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발레리우스는 손가락을 허공에서 움직여 관련 보고서들을 불러냈다. 그의 이전 임자였던 무능하고 감정적인 감독관이 남기고 간 파일들이었다. 하스 키친, 낡은 식당 하나가 이 모든 변화의 진원지였다. 보고서에는 음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체술사라는 비과학적인 단어까지 등장했다. 감정이라 가장 통제하기 어렵고 쓸모없는 변수지. 발레리우스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몰래 촬영해 온 하스 키친 위 감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낡고 비좁은 식당 안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울고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발레리우스는 그들의 얼굴을 마치 해부용 개구리를 관찰하듯 무감각하게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주방과 홀을 오가는 아직 앳된 소녀. 가온이었다. 그는 영상을 확대해 소녀의 얼굴과 손짓, 표정 하나하나를 데이터처럼 분석하기 시작했다. 변수 확인. 모든 현상의 근원은 저 아이로군. 그에게 가온은 사람이 아니었다. 통제 불가능한 오류를 일으키는 핵심 변수이자 동시에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닌 희귀 자원이었다. 만약 저 아이의 능력을 분석하고 복제하고 대량 생산할 수만 있다면 슬픔을 없애주는 뉴트리큐브, 용기를 주는 뉴트리큐브, 사람들의 감정마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터였다. 그것이야말로 글루미코가 꿈꾸는 완벽하게 효율적인 통제 사회의 완성이다. 발레리우스는 이전 감독관의 접근 방식이 어리석었다고 판단했다. 제한과 회유라니 예측 불가능한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하등한 방식이었다. 그는 기계의 부품을 다루듯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창이 동시에 떠올랐다. 하스 키친 위 평면도, 주인 남자의 신상 정보, 단골들의 명단, 그리고 주변 지역의 감시 카메라 영상들. 1단계, 보호자 제거. 목표 대상을 고립시킨다. 그의 손가락이 아드리안의 파일을 가리켰다. 퇴역 군인, 전쟁 트라우마, 폭력 전과, 약점은 명확했다. 작은 자극만으로도 쉽게 폭발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남자다. 2단계, 심리적 압박. 목표 대상의 유일한 안식처인 가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신적으로 고립시킨다. 그는 하스 키친으로 향하는 식자재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위생 검사를 빙자한 압수수색을 계획했다. 가게의 평판에 흠집을 내고 단골들의 발길을 끊어놓을 생각이었다. 3단계, 확보.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목표 대상을 저항 없이 확보한다. 모든 계획은 한 치위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었다. 그 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망설임 따위는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발레리우스는 수립된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감시 영상 파일 하나를 열었다. 며칠 전 소녀가 가게 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던 순간이 담긴 영상이었다.
맑고 청아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발레리우스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마치 기계가 연산을 끝내고 결과를 출력하듯 말했다. 감정 반응 샘플 확보, 분석할 가치가 있군. 그의 흰색 방안, 어둠 속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었다. 잿빛 도시의 가장 차가운 심장을 가진 사냥꾼은 자신의 먹잇감을 향한 정교하고도 잔혹한 덫을 놓기 시작한 것이다. 하스 키친 위 작은 성지 위로 피할 수 없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